한때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결국 집값은 오른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서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사두면 5년, 10년 후에 반드시 올랐습니다. 오래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 믿음이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집을 사면 돈을 번다고 했습니다. 주식은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지만 부동산은 결국 오른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이 지역의 아파트는 팔아도 후회하고 안 팔아도 후회하는 자산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어떤 결정을 하든 결국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후회하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줄었습니다. 매수자들이 관망하고 있습니다. 사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집을 팔려는 분들은 매물을 내놓고 오래 기다립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거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나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동산을 사야 한다는 분들이 있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결국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과거처럼 집값은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집값이 폭락한다거나 폭등한다는 예언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과거의 부동산 상승 공식이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지 그 배경에 있는 구조적 변화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제는 집이 아니라 시대 변화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부동산이 어떻게 성장의 상징이 됐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공장이 생기고 회사가 생기고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부산으로 사람들이 이동했습니다. 도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집이 부족해졌습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 가격은 오릅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자산이 늘었고 집을 사면 돈을 번다는 경험이 쌓였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서울 주변에 신도시가 개발됐습니다. 새 아파트가 분양될 때마다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분양 로또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새 아파트에 당첨되면 입주 전에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강남 개발이 상징적이었습니다. 한때 논밭이었던 강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됐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사두면 큰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부동산에 대한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저금리 시대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부동산 투자가 더 매력적이 됐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봤자 이자가 적었습니다. 반면 부동산은 올랐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 즉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성장의 상징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으고 집을 사고 집이 오르고 그 자산으로 더 좋은 집을 사는 사이클. 이것이 대한민국 중산층의 자산 형성 방식이었습니다. 왜 집값이 그렇게 계속 올랐을까요? 4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인구 증가였습니다. 사람이 늘어나면 집 수요가 늘어납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인구를 담을 주택이 필요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니 가격이 올랐습니다. 둘째는 도시 집중이었습니다. 전국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됐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병원이 수도권에 있으니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왔습니다. 수도권 집 수요가 집중되면서 수도권 집값이 올랐습니다. 셋째는 저금리 환경이었습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낮았습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이자 부담이 작았습니다. 집이 오르는 속도가 이자보다 빠르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 이익이었습니다. 이 논리가 부동산 수요를 더 키웠습니다. 넷째는 공급 부족 인식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같은 핵심 지역은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공급이 제한적이니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됐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을까요? 7가지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감소입니다.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집 수요는 결국 사람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늘어야 집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줄어든다면? 특히 20대, 30대 청년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 연령대가 집을 처음 사는 세대, 신혼부부가 처음 집을 마련하는 세대입니다. 이 수요층이 줄어들면 집 수요 자체가 줄어듭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보면 이 변화가 더 명확해집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20년 후에 집을 살 나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 수요층이 줄어든 시대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령화의 영향입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주택 수요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생활비가 필요한 분들이 집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려는 경우가 생깁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런 주택 처분 수요가 늘어납니다.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또한 고령 인구는 이동이 적습니다. 젊은 세대처럼 더 좋은 학군, 더 좋은 직장을 따라 이동하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집중 수요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금리의 영향입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이익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시대에는 달라집니다.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같은 금액을 빌려도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달라집니다. 2억 원을 빌렸을 때 금리 2%와 금리 5%의 이자 차이는 연간 수백만 원 단위입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듭니다. 수요가 줄면 가격 상승 압력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집을 이미 대출을 받아 사둔 분들의 이자 부담도 커졌습니다. 이 부담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는 소득 정체와 구매력 약화입니다. 집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월급이 집값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년 사이에 몇 배가 오르는 동안 평균 임금 상승폭은 그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현실이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직장인이 서울에 집을 사려면 몇십 년을 모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집을 사는 것을 포기하거나 더 저렴한 지역으로 눈을 돌리거나 핵심 지역의 집 수요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방 부동산의 위기입니다.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면서 지방에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인구 유출이 지방 부동산에 직격탄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팔려고 내놓아도 매수자가 없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는 지역들이 생겼습니다. 지방 부동산 위기는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구 유출이 계속된다면 빈집 문제는 더 커질 겁니다. 지방과 수도권 사이의 부동산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투자 심리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집을 사면 반드시 오른다는 확신이 강했습니다. 그 확신이 매수 결정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흔들리면서 관망세가 생겼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부동산에서 다른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해외 자산. 이 다양한 선택지들이 부동산으로만 쏠리던 투자 자금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수익을 기대했는데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아서 가격을 내리거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험. 이것들이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과도한 기대와 시장 성숙의 한계입니다. 과거의 상승 공식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본 수요보다 투자 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집에 살 사람보다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으면 언젠가 그 수요가 식을 때 가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초기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어지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든 측면도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되면서 성장률이 낮아지듯이 부동산 시장도 성숙 단계에서 이전 같은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현실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시장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원하는 가격이 맞지 않아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파는 사람은 이전 가격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더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지속되면 시장이 얼어붙습니다.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핵심 지역과 지방 소도시의 가격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부동산이지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매물을 내놓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아서 계속 기다리는 상황. 이분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만의 문제일까요? 부동산은 경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면 그 나라 경제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 인구 구조,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 모든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반영됩니다. 인구 감소가 경제 성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줄면 내수 시장이 줄고 노동력이 줄면 생산이 줄 수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소득이 늘기 어렵고 소득이 늘지 않으면 집값 상승을 뒷받침할 수요가 약해집니다. 국가 경쟁력도 연결됩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는 지역, 미래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은 유지됩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은 침체됩니다. 결국 경제가 강한 지역의 부동산이 강합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지역과 부동산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집 수요가 생깁니다. 반도체, AI, 바이오. 이런 미래 산업이 자리 잡은 지역의 부동산이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구 유입이 계속되는 지역이 강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서는 집 수요가 유지됩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 특정 광역시. 일자리와 인프라가 갖춰진 곳으로 사람들이 계속 모입니다. 교통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GTX가 생기는 지역, 지하철 연장이 예정된 지역. 접근성이 개선되는 지역에 수요가 생깁니다. 산업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 장기적으로 부동산도 강합니다. 지역 경제가 강하면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이 오고 사람이 오면 집값이 유지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집이 아니라 과거의 확신일지도 모릅니다. 부동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 집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존재하는 한 좋은 입지의 부동산은 계속 가치를 가집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하고 금리가 낮던 시대의 조건들이 변했습니다. 이 변화가 과거의 상승 공식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의 투자 공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집은 사면 반드시 오른다는 말이 모든 집, 모든 지역에 적용되던 시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을 사느냐,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확신이 줄어드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의 감소가 시장을 더 냉정하게 바라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거 없는 기대가 아니라 실제 수요와 인프라를 따라가는 방향으로. 집이라는 자산의 가치는 결국 그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자리, 인프라, 사람이 결정합니다.